랄라하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름 돋는 반전이 있는 사이다 사연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꼭 닮은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이 진정 누구를 향한 것인지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그런 기분. 저는 그 기분이 어떤지 잘 압니다. 네, 제가 바로 평생 잊히지 않는 일생의 사랑을 경험한 장본인이니까요. 먼저 제 첫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첫사랑을 만난 건 대학 신입생 때였어요. 저는 제2대 무역학과를 다녔는데 고교 선배들의 권유로 독서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동아리 1년 선배였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하얀 얼굴에 긴 갈색 웨이브 머리, 갸냘프면서도 늘씬한 키를 자랑하는 선배를 보고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고혹적인 눈매가 아름답고 어딘가 하늘하늘 여성스러운 분위기인데 이런 외모와 달리 입을 열면 당차고 소탈한 마치 개구장이 소년 같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어요. 여긴 우리 동아리 실세인 부회장 권다인. 처음 뵙겠습니다, 선배님. 조연을 하고 했나? 후배님,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동아리방에 매일 출근 도장 찍으란 말이야. 알겠지? 뭐래? 부지런히 책 읽으란 말이거든. 우리 후배님은 어떤 책 좋아해요? 가리지 않고 두루 읽는 편이에요. 근데 선배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오, 이 청년 보게. 우리 동아리에 딱 어울리는 인재로세. 좋아. 내가 아는 거면 뭐든 답해줄게. 책이란 건 원래 혼자 읽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혼자 읽고 혼자 독후감을 써도 자기 것이 되겠지. 하지만 그런 건 한계가 있잖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나와 다른 견해와 소감을 들으면서 내 세계가 더 확장되는 경험이 난 좋더라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내 의견을 말하면서 책의 내용을 잘근잘근 씹어먹는다. 어때? 그래도 제일은 사람이 최고지. 이렇게 주고받는 술잔 속에 싹 트는 하구에 이게 찐이잖아. 안 그래? 연우, 한 잔 받아라.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장미꽃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오직 선배를 보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등 한 달에 한 권씩 회장이 지정한 책을 읽고 소감을 말하는 선배를 보고 있으면 그녀의 박학함에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겼죠. 하지만 그녀는 유명한 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고 완벽하다 못해 최고란 단어도 모자란 그녀의 남자친구를 본 뒤로 저는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을 고이 접었습니다. 그런데 갓벽한 선배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문에 따르면 남자 선배네 부모가 재벌급으로 잘 사는데 평범한 공무원 집안 딸과의 교제를 반대해서 아들을 멀리 급하게 유학 보내버렸다고 했어요. 사랑을 잃고 혼자가 된 그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방황했고 저는 시련의 아픔을 달래려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그녀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진탕 술을 마신 그녀가 벽에 기대어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안 괜찮아서요. 잠시만요. 제가 얼른 물 좀 사올게요. 저는 얼른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선배, 이거 마셔요.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아. 선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지금 선배 자학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 몸을 학대해요? 그녀가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선배 실현했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실패하고 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술 취한다고 잊어지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일 행복하게요? 아니잖아요. 선배를 걱정하는 사람들 생각 좀 해요. 그날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준 뒤로 저는 줄곧 그녀의 곁을 맴돌았고 이후 왕왕 그녀의 귀갓길에 동행하곤 했습니다. 버스 옆자리에 앉아서 책 이야기를 하며 오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크게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시죠? 저한테 선배는 그냥 선배가 아니에요. 저한텐 여자예요. 후배님, 미안해요. 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마음은 언젠가 변해요. 아니요. 제 마음은 제가 잘 알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요? 신입생 때는요, 선배가 동기보다 더 끌릴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그 마음도 다 변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배님,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세요. 미안한데, 난 이제 사랑 따위 안 믿어. 그녀는 제 마음이 한때의 감정일 뿐이라며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휴학을 했어요. 저는 굴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생일은 물론 계절이 바뀔 때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그녀에게 손편지를 보내고 동아리 모임에도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녀에게서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동아리 모임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1년 후 선배가 복학했을 때 저는 도서관에 파묻혀 사는 그녀의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자기 옆자리에 앉든 말든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어느 날 도시락을 싸왔다며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는 다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학교에서 선배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후배님은 어쩜 하나도 안 변했어요. 제 마음도 그때와 똑같은 거 아세요? 후배님, 난 오직 공부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절 밀어내지만 마세요. 그냥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녀 옆에 있을 수 있었고 머지않아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그녀와 사귀게 됐습니다. 저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오늘부터 오직 당신만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제발 손발 오글거려. 그만하라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제 전공을 살려 무역상사에 취업했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비록 전세의 작은 평수였지만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밀 때 행복했습니다. 책장에 책을 꽂는데 똑같은 책이 수두룩해서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과 순간이 담긴 소중한 책이었어요. 아내는 같은 책이 2권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며 자신의 책을 마을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결혼 생활은 달콤했고 저는 꿈 같은 생활에 젖어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아이는 셋이 좋겠지? 딸. 왜? 아들은 싫어? 아들은 사양하겠어. 왜? 다들 아들 낳으려고 하잖아. 난 말이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 세상에서 나 하나였으면 좋겠어. 당신의 관심이 딴 남자를 향한다? 못 참을 것 같아. 그만. 제발. 손발 오글거려.
당신 여기 점 생겼네? 어? 어디 봐. 진짜네? 언제 생겼지? 얼굴에 트라이앵글이야. 버뮤다 삼각지인데? 아내의 왼쪽 눈 아래, 오른쪽 콧등, 그리고 오른쪽 입술산 위에 점이 하나씩 있어서 삼각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을 정도로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어요. 여보, 당신 건강검진 결과 언제 나온다고 했어? 조직 검사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사흘 후쯤 나오겠네. 며칠 전 국가건강검진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에 용종이 2개 나와서 조직 검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검진 결과 듣고 우리 가까운 대만 여행이나 다녀올까? 좋지. 나 누가 크래커 왕창 사 먹을 테야. 오케이. 그럼 비행기 예매한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벌써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내의 얼굴이 좀 긴장돼 보였습니다. 왜? 누군데? 병원인데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보호자랑 같이 오라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안 좋은가 봐.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내가 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제 손을 꼬집었습니다. 아픈 걸 보니 꿈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아내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정밀 암진단용 PET-CT를 찍고 수술 전 검사를 한 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의사는 개복한 아내의 배를 그대로 닫아야만 했어요. 상태가 심해서 수술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은 전 좌절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모르는 아내는 수술이 잘 끝난 줄 알고 회복을 위해서 의사가 하라고 하는 모든 지시사항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어요. 자기야, 그거 좀 줘봐. 폐활량 운동하는 거. 무리하지 마. 뭐든 무리하면 안 좋아. 이거 열심히 해야지 퇴원도 빠르대. 보기보다 힘드네. 폐활량계를 입에 물고 호흡 훈련을 하는 아내를 보는 제 가슴은 너무 참담하고 아팠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차마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전 아내 앞에선 모른 척 연기를 했죠. 수술 마치고 항암 치료 들어가는 거 알지? 응? 항암하면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는 걸까? 머리 안 빠지는 항암제도 있다던데 의사쌤한테 물어볼까? 아니,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전문가 말 들어야지, 완치하려면. 아내는 씩씩하게 항암 치료에 임했습니다.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 내외에 불과하고 예후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30%의 기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 동안 12번의 항암 치료는 길고도 힘들었습니다. 입원해서 항암 주사를 맞고 집으로 올 때면 늘 구토하고 잘 먹지 못해서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졌어요. 첫 번째 항암 치료부터 아내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졌고 아내는 그냥 깨끗하게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아내는 동자승같이 귀여워졌지만 아내가 느끼는 상실감은 컸겠죠. 그래도 아내는 장난을 잃지 않았어요. 여보, 온몸에 털이 다 빠지니까 이상해. 진짜 외계인 같지 않아? 아니, 여전히 이뻐. 내 눈엔 언제나 여신 강림이지. 피,
내가 비밀 한 가지 말해줄까? 뭔데? 항암 치료하면 털이 다 빠지잖아. 코털도 빠지는 거 알아? 요즘 내가 코털이 신체에 얼마나 막대한 역할을 하는지 체감하고 있잖아. 코털이 없어서 콧물이 그냥 흘러내려. 세수할 때 숙이면 콧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 그러니까 여보, 내가 좋은 말 할 때 휴지 좀 줄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근무도 가능한 오퍼상을 차렸습니다. 동업한 친구가 회사 운영을 도맡아 주었기에 저는 투병하는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여기저기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동네에서도 아내 바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자신을 살뜰하게 챙기는 저에게 아내는 늘 미안해했고 저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사실 아내의 암이 발견된 후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괴로움에 저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아내가 잠든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소리죽여 울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 강한 척하며 다녔어요. 아내는 정말 씩씩하고 의연했어요. 말기암 따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꿋꿋하게 버텨주었습니다. 병마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멋진 여성. 이런 아내가 저는 사랑스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용기와 저의 사랑으로 처음엔 차도가 보이는 듯 하던 아내의 몸도 시간이 갈수록 퍼지는 암세포로 사그라드는 걸 어쩌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지키지 못해 미안해. 약한 소리 하지 마. 당신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우리가 계획했던 여행도 아이도 집도 다 이룰 수 있어. 억울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내게 해준 모든 걸 잊지 않을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깊이 깊이 새겨서 갈게. 당신 덕분에 난 행복했고 당신 덕분에 숨 쉴 수 있었어. 당신 덕분에 난 이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힘겹게 말하는 아내의 눈과 제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여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나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서 당신 꼭 닮은 딸 셋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제발 나 두고 간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암 말기라는 병마와의 지난한 싸움에서 결국 백기를 들고 투병 5년 만에 34세라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의외로 담담하게 아내의 임종을 지켰고 장인과 장모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다이나, 다이나, 다이나. 아내를 화장하고 수목장을 했습니다. 아내의 유고를 안장하고 돌아오는 길, 장인 장모는 슬퍼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서방,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자네도 자네 인생을 살게. 하며 저를 보내주셨지만 저는 장례식 후에도 변함없이 처가댁을 방문했습니다.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들을 보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돌사진,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수학여행 당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전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장인 장모님이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전 남은 아내의 흔적조차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아내를 보내고 한 1년 정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내 몸과 영혼을 짓누르는 아픔과 슬픔도 언젠가 무뎌지는 걸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랑을 잃은 내 인생은 무의미해 보였고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오직 나만 외롭고 나만 슬프고 나만 괴롭다는 생각으로 나만의 동굴에 파고들었을 때, 그때 동업한 친구가 나서서 제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미친나? 와이라고 사노? 은둔형 외톨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딱 극이다. 그냥 무기력해서 그래. 선배가 지금 네 사는 거 보고 뭐라 그럴 것 같노? 에라이 문디 자식, 정신 안 차리나 할 끼다. 슬픈 게 뭔지 알아? 그렇게 힘들었던 슬픔도 아픔도 무뎌진다는 거야. 라면 먹다가도 문득, 운전하다가도 불현듯 내가 아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너무 무섭다. 그게 정상이지 임마. 맨날 죽은 사람 붙들고 사는 그게 병이다. 네 지금 상태면 정신병원 가야 된대.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카이. 정말 나 병원에 가봐야겠지? 문디 자식, 일단 선배한테 가서 사나이답게 보내주겠나?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제가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의 기억을 붙들고 평생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보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자각했습니다. 아내를 잊고 살아야겠지만 그래도 아내는 제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아내가 묻힌 수목원으로 가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착실하고 건강하게 살겠다고 아내에게 맹세했습니다. 여보, 거기에선 이제 아프지 않지? 행복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미안해하지 마. 나도 미안해하지 않을게. 이제 당신 내 마음에 묻고 살게. 당신 늘 이 안에 있어. 당신을 위해서 뒤로 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야. 지켜봐줘. 저는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동안 방황하느라 성실하지 못했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직 회사의 성장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기반으로 신뢰를 얻으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불혹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고도 혼자인 제가 걱정됐는지 친구는 제게 직장인 독서 모임을 권유했어요. 너 책 좋아하잖아. 이제 슬슬 독서도 좀 하고 그래. 그럴까? 한동안 책이 손에 안 잡혔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봐야지. 친구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대학가 스터디 카페에서 만난 회원들은 10명 정도 되었고요. 주로 30대가 많았습니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독서 습관을 잡고 사내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책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속 깊은 친구들이 많았죠. 그 중에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사용하는 장미향 샤워 코롱 때문인가 했는데요. 어딘지 묘하게 죽은 아내와 닮은 것 같다는 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특히 얼굴 눈밑과 콧등, 입술선에 점이 삼각형을 이루는 것까지 똑같아서 저도 모르게 넋을 돋고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사과하시면 제가 무안하죠. 전 정말 뭐가 묻었나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고혹적인 눈매에 당당한 말투 하나하나 아내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요동을 치며 생존 신고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독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집 방향이 어떻게 되세요? 땡땡대학 부근인데요.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데 같이 가시죠.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제가 아까 저지른 무례함에 대한 미안한 마음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 좀 그러시다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언니가 있진 않나요? 네? 이런 질문도 무례한가요? 죄송합니다. 초면에 묻는 질문치곤 참신해서요. 아쉽게도 전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그녀 덕분에 제 인생은 다시 활기가 돌게 되었죠. 2주에 한 번이는 독서 모임이 기다려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독서 모임 활동을 했습니다. 죽은 아내를 보낸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따로 제게 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집 방향도 다르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선미 씨랑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어요. 호기심이랄까? 그 말 저에게 호감은 없단 말씀인가요? 네? 호감 호감 당연히 있죠. 저 지금 굉장히 용기 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먼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요. 저 조현우님 좋아해요. 네? 우리 진지하게 사귀어보는 건 어때요? 그녀의 당돌한 고백이 좀 놀라웠지만 저는 아내를 빼닮은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1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런저런 활동을 알아보던 중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고 했어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매일 술 아니면 눈물로 지냈어요. 사실 지금도 잠이 안 올 땐 양주에 맥주를 타서 먹어요. 그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상이 무너지고 몸도 망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잘 있으니 걱정 말고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죠. 죽은 남편을 위해서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무너져선 안 된다. 그렇게 카페도 차리고 바깥 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도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꼬박 1년 넘게 걸렸어요. 죽은 배우자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저와 같은 처지란 동질감과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녀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이후 우리의 사랑은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말 데이트가 이어졌는데 알면 알수록 그녀는 아내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책 취향도 음식 성향도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달랐지만 저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자꾸만 아내를 만난다는 착각을 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만나 뵈러 가자. 자기 궁금해하셔. 저는 약간 긴장이 되었지만 일단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좋아하는 떡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파란 대문이 인상적인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 저는 이게 무슨 기분일까 하고 살짝 갸우뚱했습니다. 나이가 40이라고? 그래. 부모님은 지금 살아계신가?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얼마 전 영면하셨어요. 그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고? 저도 저 혼자예요. 직계 부양 가족이 없구먼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지? 네, 국가건강검진 때마다 봤는데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1등급이네, 1등급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가 1등급 사위라고. 건강하지, 부양할 시댁 식구 없지. 최고의 신랑감 아닌가? 참, 자네 생명보험을 든 게 있는가? 어렸을 때 다들 하나씩 들었던 종신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종신보험 하나로는 약하지 약해. 우리 딸이 사별한 아픔이 있지 않나. 무슨 일이든 만사부려 든든이라고. 당신이 사위 명의로 생명보험 좀 들어줘요. 그럴까? 당신 동생한테 전화 넣어서 보장 빵빵한 생명보험 2억에 넣어달라고 해. 당신 사위 사랑이 장난 아니네요. 안 그런가 조서방? 제가 들어도 되는데요. 제가 들겠습니다. 그 생명보험. 아니네, 아니야. 이건 내 결혼 선물이네. 네? 결혼 선물이요? 나중에 그녀에게 물어보니 죽은 남편이 보험은 소용없다며 하나도 들지 않은 무보험 상태여서 남편이 죽은 뒤 그녀가 고생하는 걸 지켜본 장인 장모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망보험금 10억을 받게 되는 종신보험에 사인을 하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배도 하늘에서 이해해 줄 기다. 이제 첫날 만날 속 썩이는 남편 데리고 살아줄 여자 생겼다고 어깨춤을 출지도 모른다. 니는 이제 옛날 일은 다 잊고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가는 기라. 알았나? 아무리 그래도 춤추기야 할까? 네가 선배를 모르나? 선배는 그러고도 남는다. 이제 맘 편히 눈 감는다 할 기다. 그럴까? 한 번씩 헷갈려. 내가 선미 씨를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선미 씨에게서 죽은 아내를 보고 있는 건지. 에헤이, 그런 생각을 뭐 한다고 하노. 선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아이가. 니는 산 사람만 생각하면 된다. 선미 씨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해. 어쨌든 이제 선미 씨 인생도 책임을 져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결혼하기로 한 그날부터 그녀는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는데도 계속 휴대폰만 본다던지 모처럼 만나도 저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빨리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혹시나 그녀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선미 씨,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응?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왜 날 피하는 기분이지? 같이 있는데도 휴대폰만 보고 만나도 금방 집에 가려 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요. 요새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나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만 들어도 고마워요. 말하기 좀 곤란한 우리 집안 문제니까 제가 얼른 해결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녀는 정말 별일 아니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마음 한켠의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시간은 뚝딱뚝딱 어김없이 흐르고 마침내 고대하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둘 다 2번째 결혼식이었고
새 출발하는 의미를 담아 결혼식을 좀 더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들과 사진 찍기에 바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한지 연신 주변을 살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누구 기다려? 아니, 사촌 언니가 예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안 보여서. 잠시만 전화 좀 하고 올게. 일가 친척들과 친구, 지인들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결혼식장을 찾아주었고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이 새신랑, 턱시도 예술인데 두 번째 입는 거라 더 잘 어울린다. 야, 이 좋은 날 꼭 그런 말을 해야겠냐? 와, 내가 임마 궁디를 확 맞추 차삐까. 제발 얌전히 있어주는 게 날 돕는 거다. 근데 신부 대기실에 신부는 어디 갔노? 예복 챙기러 잠시 차에 다녀온다고 갔을걸? 새 신부도 확 놀려야 하는데. 우리 신부 대기실 앞에 가 있자.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이는 식장 앞. 그런데 저 멀리 좀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모자와 후드를 푹 눌러쓴 채 저를 빤히 응시하는 한 남자. 그 노골적인 시선에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애써 그 남자를 무시하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식 시작 10분 전 그 남자가 결심한 듯 저를 향해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낚아채고는 미친 말처럼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누가 보면 사랑의 도피 행각을 하는 남남 커플로 보였을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의 질주를 미친 듯이 따라갔습니다. 달리는 내 발에 최대한 집중하지 않으면 계단을 뛰어 내려가다가 우당탕탕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1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고 나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왜 이래? 남자가 모자와 후드를 벗고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결혼할 사람의 전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남편은 죽었다고 했는데. 네, 제가 죽었는데요. 안 죽었습니다. 무슨 말장난이에요? 당신 정말 선미 씨 전 남편 맞아요? 신분증 까고 혼인신고서 보여드릴까요? 그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신원을 확인시키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선미 1988년생, 현재 무직이고 옛날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2번 결혼한 전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받은 사망보험금이 5억이었는데 그때 사망보험금 돈 맛을 알게 됐죠. 본격적으로 주변에서 친인척이 없고 직계 부양가족도 없는 남자를 고르고 골라 결혼 사기를 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장인 장모는요? 그분들도 한패라고요? 한마디로 보험 사기꾼 집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생명보험 가입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것도 2서너 개 들라고 했죠. 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안심시켜드리려고 보험을 들었죠. 2개는 장인어른이 직접 계약했어요. 저는 보험을 6개나 들었습니다. 그 여자네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로지 사망보험금으로 보는 거죠. 형 씨에겐 돈 빌려달라는 말은 안 했나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저한테는 한 6천만 원 뜯어갔어요. 내 이름으로 차를 계약하고 본인이 사흘 후에 명의를 바꾼다더니 개뿔. 그대로 지가 차를 타고 다니고 내 카드로 마트 편의점 이것저것 다 긋고 다니면서 6천만 원 넘게 갈취해 갔는데 와, 이게 사람 봐가면서 사기를 치나? 더 열받네. 분명 당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난 거죠?
남자는 신혼여행 다녀온 뒤 그녀가 매일 아침 갈아주는 오렌지 주스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보통 아침에 주스를 마시면 잠이 깨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먹고 나면 더 졸리고 눈꺼풀이 무거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냉장고에 있던 다른 음료수 전부 약간 역한 냄새가 나서 일부러 마시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그게 다 독극물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도 그녀가 건넨 오렌지 주스를 마시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은 잠에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자신이 달리는 자동차, 그것도 트렁크 안에 갇혀 있는 걸 알았대요. 어둠 속에서 눈이 익숙해지자 어떻게든 탈출해야지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평소 즐겨보던 위기 탈출 넘버원을 떠올렸다고 했어요. 그래, 트렁크에는 트렁크 비상 탈출 레버가 있지. 그걸 찾으면 돼. 남자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비상 탈출 레버를 찾아서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차가 잠시 정차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레버를 힘차게 당겼고 남자는 구사일생으로 자동차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먹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죽지 않았다는 연락을 듣고 지금까지 미친 듯이 제 행방을 쫓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그녀가 그동안 정신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모르고 있었다면 당신도 오늘 내일 안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바로 도망가세요. 살아있을 때. 근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탈출하자마자 신고했더라면 저도 그 사람을 안 만났을 테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해도 살해당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지인들한테 그 여자 결혼식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까, 그냥 숨어서 몰래 살까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른 척해서 누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잠자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여길 왔어요. 남자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식장에 제가 보이지 않아서 찾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 사악하고 뻔뻔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딘데? 지금 어디예요? 그때였어요. 남자가 궁금했는지 휴대폰 화면에 빼꼼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남자를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더니 표정이 기괴하게 이그러졌습니다. 뭐야 둘이? 그리고 잔인하게 웃으며 우리 둘을 비웃었습니다. 즐기네. 아주 즐겨. 웃는 모습에 소름이 쫙 끼친 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이들의 만행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 남편이 겪었던 일과 추가로 화상통화까지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명명백백한 보험 사기 결혼이에요. 저를 수면제로 유도해서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어요. 제가 만일 탈출하지 않았으면 이분도 아마 저처럼 똑같이 사고사나 약물로 살해당했을 거라고요. 저도 결혼하면서 든 보험까지 합하면 5개가 넘어요. 이분 말대로 보험 사기꾼의 살인 미수범들이에요. 당장 체포해주세요. 신고받은 경찰은 결혼식장으로 출동했지만 그녀와 장인 장모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첨단 시대. GPS 하나로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GPS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도주 차량이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방향을 보아하니 아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그 사기꾼 일당은 잡혔고 경찰서로 끌려온 3사람은 저와 그녀의 전 남편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잘못했다고 사죄했습니다. 미안해.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단지 돈이 좀 필요했을 뿐인데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어. 믿어줘, 제발. 제발 용서해주라. 잘못했어. 용서하게, 박서방. 조서방.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이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네. 부디 용서해주게. 다신 그러지 않을게. 빌려주신 돈도 다 돌려드릴게요. 우리 애 깜빵 가는 건 절대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 서방 저 서방 사이가 많아서 좋으시겠습니다. 당신 사과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보험 사기만 해도 꽤 될 텐데 거기에 살인 미수까지 더해지면 어쩌려나. 따님이 호호 할매돼서 나오겠네. 거기서 따끈한 콩밥이나 잘 처먹어라. 내가 잘못했어, 여보. 제발 용서해줘. 이번에는 정말 잘 살고 싶었어. 진짜 당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믿어줘, 제발. 그래도 당신 속인 건 잘못이니까 이렇게 싹싹 빌게. 용서해줘, 제발. 우릴 위해 선처 좀 해주면 안 될까? 저는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그 얼굴로 사기치고 돌아다니지 마라. 감방에서 썼겠구나. 당신 좋아하는 책 보면서 감방에서 잘 살아라. 거기서도 사기치지 말고. 보험 사기죄와 살인미수죄가 더해져 선처받기가 힘들다고 경찰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량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콩밥을 먹게 될 거란 말을 듣고 사기꾼 가족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걸까요? 만일 그녀의 전 남편이 구사일생으로 결혼식 당일 제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앞이 캄캄합니다. 지금도 어딘가 누군가 보험 사기로 결혼하고 사망보험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발 좀 선량한 사람을 속이는 악업은 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로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혹해서 설레고 두근거리는 감정에 속지 말자. 어느 누구도 아내를 대신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대신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아무튼 내 일생의 사랑은 너무 강렬하다 못해 잔인해서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첫사랑은 죽음이 우릴 갈라놓아도 어쩌지 못하는 다이아몬드 사랑 같았다면 거짓과 사기로 이루어진 두 번째 사랑은 경찰 추격전과 중대 범죄를 버무린 죽음의 핏빛 소나타 같았어요. 그리고 만일 아직도 내게 새로운 사랑이 허락된다면 그저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사랑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파란만장했던 저의 러브스토리라고 쓰고 반전 스릴러로 읽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처럼 사기당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공감하고 즐겁게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